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목요일 생방송 정치본색 시작합니다. 저는 노동일입니다. 생생한 현장 이슈를 색다른 시각으로 분석해보는 생방송 정치본색. 오늘의 주제, 가처분 신청과 이준석의 운명입니다. 대개 무슨 얘기인지 짐작하시겠죠? 오늘 집중 이슈를 다뤄볼 두 분 모시겠습니다. 송국권 정치평론가, 차재원 교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좀 상황은 약간 변했죠. 네, 상황이 변해서 비대위 출범하고 다시 한번 가처분. 다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대위가 출범했고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했다고 좀 얘기했죠. 예. 그 문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이예희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보시죠. 정치본색 오늘의 주제는 가처분 이준석의 운명입니다. 당의 비대위 전환으로 당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결국 가처분 신청에 나섰습니다. 또 이 대표는 오늘 13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비대위 출범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전에 주호영 위원장이 물밑에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주호영 비대위, 이준석에게 내놓을 카드가 있을까요? 가처분 인용받을 자신감은 넘치고 기각되더라도 손해볼 것 없다는 이준석 대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주호영 비대위의 복병입니다. 네, 여러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렇죠? 상임 전국위원회하고 네. 전국위원회하고 그 전국위원회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수인한가요? 어쨌든 선정하고 해서 거쳤는데 결국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법원에. 자, 비대위 출범의 의미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가 과연 순항할 것인가? 과제는 무엇인가? 그것부터 짧게 좀 짚어볼까요? 일단 조호영 비대위가 성격 규정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이게 네. 혁신형 비대위냐 관리형 비대위냐 했는데 주호영 위원장은 혁신 관리형 이렇게 했거든요. 혁신 뭐, 관리형. 뭉뚱거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건 다 하겠다 그 얘기죠. 그죠? 혁신도 하고 관리도 하고 네네네.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야 돼요. 그래서 이 비대위 활동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것이 또 논쟁이 되고 있죠. 당장 9월에 빨리 해서 지도부를 새로 선출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조기 전대론. 예, 근데 어차피 다 조기 전대예요. 예. 왜냐하면 왜냐하면 원래 전당대는 내년 6월로 예정이 예, 돼 예, 있기 예. 때문에 그래서 1월 달에 해도 조기 전당대인데 그 조기 전당대회를 더 빨리 당기느냐 아니면은 내년까지 가느냐 이것이 지금 아직 그것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네. 그것이 정해지는 데 따라서 상당히 이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 1월 8일 되면 이준석 대표의 이 당원권 정지 기간이 풀리거든요. 징계가 끝나죠. 예, 끝나죠. 그래서 1월 8일 이후에 전당대회가 열리면은 이준석 대표가 재출마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현재 상황에서. 네. 물론 경찰 이 수사라는 이 변수가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은 성격 규정 또 기간 이것을 정하는 그 시점이고 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아직 비대위원 명단도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비대위원까지 하면은 내일 좀 정식 출범을 해서 모든 걸 정하게 되겠죠. 네네. 자, 그러면 그런 거 누가 정하는 겁니까? 비대위 성격이 어떻게 할 거냐?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고. 그다음에 또 그게 결국 기간이 언제까지 할 것인가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지금 아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정하나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상당히 주도보다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 체제를 구성을 하고 나름대로 기간까지 설정하겠다는 생각인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 임시적인 체제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당대표 지위에 있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 뜻대로 본인 생각대로만 끌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래도 네. 당내의 일종의 총의가 모아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보관이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나면 의원총회에 이걸 보고하고 네. 의원총회에서 이런 식으로 추인을 받아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그 전에 지금 먼저 넘어야 될 고비가 있다. 네. 첫 번째가 지금 절차적 정당성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한 이준석계라고 대변되는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는 모임 같은 경우는 지금 가처분 신청을 지금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오늘 지금, 국바세라고 예, 하는 거죠? 국바세가 네네. 지금 1,000명이 넘는 당원들이 모여서 오늘 지금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넣겠다는 거고 네. 이에 앞서서 이준석 당대표는 어제 또 이 전자접수를 했다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예,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하자가 만약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시 물거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 고비를 어떻게 넣느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총리를 모아야 된다고 하지만 네. 이 지금 그 비대위를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지금 그러니까 비대위원을 하면 한 9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게 뭐 외부 인사도 한 2명 정도를 넣을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이준석 당대표 측은 또 어떻게 배려를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사퇴 압력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지금 비대위에 앞서 말씀하신 기간의 문제, 2개월짜리 관리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 1월 초까지 끌고 가는 말 그대로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도 혁신형 관리 비대위 체제냐, 이 세 가지의 지금 고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고비를 어떻게 넣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리스크, 그죠? 그렇죠. 사법적 리스크, 예. 뭐 다른 의미의 사법적 리스크인데 예. 그게 지금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 본인이 했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했다고 하는데 이게 다르다면서요, 이거. 지금 우리 방송에서 처음 하는 이야기라서 네. 이게 만약에 특종입니까? 팩트가 맞으면 특종이 되는데 네. 제가 아직 취재 중이라서 뭐냐 하면은 어제 이준석 대표가 11시 좀 넘어서 가처분 신청을 전자 신청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했습니다라고 SNS에 했죠. 그렇게 올렸죠. 네네. 올렸는데 다들 궁금해하는 게 가처분 신청 내용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뭐 상임 전국위원회부터 잘못됐다는 거냐? 아니면 최고위원회 의결이 잘못됐다는 거냐? 최고위원회 사퇴 의사를 표현하고 의결을 한 것이나 예. 그것을 놓고 이준석 대표가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국민의힘 사정에 정통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 네. 어제 그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이준석 대표가 한 게 아니고 네. 저거 말씀하신 국바세 쪽에서 1,558명이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원 자격으로 한 당원 거죠, 자격으로 그러면? 당원 네. 자격으로 신청을 한 거라고 하면은 네. 이것을 제가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맞다면은 이준석 대표는 지금 타협의 여지를 남겨놓은 거죠. 일단 당원들 본인은 하지 않고 본인은 하지 않고 당원들이 하고 본인은 하지 않는 상황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내년 1월 8일 이후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이 어떻게 합의가 되면은 네. 본인이 그때 다시 재출마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은 본인이 다시 가처분 신청을 내는 이 수순이 되는데 네. 이게 특종일 수가 있고 네. 좀 더 취재를 해보고 네네.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뭐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네. 이준석 대표 본인이 아니고 네. 당원들이 네. 국바세 이름은 뭐로 네. 했든지 뭐 당원 이름으로 했겠든지 그런 사람들이 먼저 했을 것이라는 소식도 있다는 얘기죠. 예. 저에게 이야기한 사람이 예. 그 본인은 정확하게 그 팩트 파악을 했다고 하는데 아, 예, 제가 예. 추가로 예, 추가로 확인이 파악을 돼야 해봐요. 될 문제고 이준석 대표는 사실 13일 날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네. 예고했던 것도 그렇고 그렇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은 아직 본인의 네. 이름으로 가처분 신청하지 않았다면 네.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고비 네. 그거는 얼마든지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서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국바세가 한 걸 갖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네. 안 하는 대로는 본인 입장에 그러니까 정치적 명분과 정치적 현실까지 다 고려한 음.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아마 본인은 판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공당이잖아요. 공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절차적 민주주의가 네. 훼손되는 상황인데 당대표가 가면 이걸 갖다 자시하고 있다? 이거는 이준석이 내세우는 정식 명분하고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 지금 가처분 신청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치적 현실로 따져봤을 때는 자기가 몸담았던 당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네. 그 자체가 드러나는 순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집을 자신이 허무는 그런 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 말 그대로 전투에서는 이기더라도 전쟁에서 지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까지 예상을 해서 자기가 직접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이 하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대변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일종의 정치적으로 테러를 열어난 것이 아닐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테러에 서 있는 이 이준석 대표에게 그럼 누가 손을 내밀어야 될 것이냐? 저는 뭐 조용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지금 만나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려고 하고 그 설득의 카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당대표가 1월 9일 부탄자에게 지금 당원 자격이 회복되고 난 그 네. 시점에 전당대회를 치르도록 해서 정치적 재신임의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는 정도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조영 비대위원장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결국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이 지금 윤 대통령이 뭔가 어떤 식으로든 액션 네. 취해달라는 생각을 아마 그 여전히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제 자 그걸 먼저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가처분 신청을 누가 했냐는 좀 확인이 필요한 네. 부분이고. 근데 만약 조호영 비대위원장이 만나서 네. 자 내년 1월까지 우리가 비대위를 끌고 가고 네.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풀린 다음에 전당대회겠다. 네. 그럼 당신 출마할 수 있지 않냐? 네. 그러면 이게 사태가 봉합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가장 큰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자기 그 큰 임무예요. 자기 업적을 남겨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준석 리스크를 그 없애는데 그 주력을 하게 되면은 1월 8일 이후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준석을 그렇게 달랠 수가 있겠지만 그 이준석 대표를 설득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과연 그 약속이 지켜질까? 이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주호영 비대위원장보다 더 실력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렇죠. 네. 그러면은 윤심은 뭘까? 윤심이 과연 그걸 받아들일까? 이렇게 본인에게 대선 때부터 리스크가 됐고 또 집권하고 나서도 상당히 여당 대표가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당사자로 지목을 했는데 내부 총질만 하는 총질. 이렇게 지목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준다? 네. 이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이 윤심을 읽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비대위를 맡았으니 내가 정권을 가지고 내가 하는 거야. 이 당은 내가 내 당 대표야. 네.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친윤 쪽에서 그걸 그냥 허락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이 이 비대위에 그 윤핵관을 들어오면 안 된다 하니까는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발끈하는 그런 일이 이것이 그런 징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비대위의 자동 멤버가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비대위라는 게 사실 무슨 혁신이라고 네. 하는 의미도 별로 없어지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가 과연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걸 내년 1월까지 하는데 뭐가 타협이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뭐 윤핵관이나 당의 주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내부 총질했던 당대표를 다시 정치적 부활의 기회를 준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자체는 윤핵관이나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지금 상당히 이 보수 언론 쪽에서도 그러니까 이 지금 정치적 책임을 묻는 네. 그런 기류가 지금 아주 뚜렷해지고 있는 많이 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많이 하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일종의 또 설화 리스크에 휘말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대위에 그러니까 당연적으로 가느냐 네. 이런 이야기하니까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런 식으로 발끈하는 모습들을 그 보였거든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얘기인데? 이게 당연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감정을 드러내면서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된다는 식의 그러니까 자신의 거취를 네. 논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여론을 보면 상당히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최소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비대위에 들어가기 전에는 저는 정치적 재신임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 네. 아마 의원총회를 소집을 해서 내가 그럼 원내대표로서 이 자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될까 네. 말아야 될까를 물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나는 당연직이니까 들어가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네. 저는 아마 조용원 비대위원장부터가 상당히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려면 당의 분란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당대표에게서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금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게. 한다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이번에 박순애 장관을 물리듯이 네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경질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국민의 민심에 어떤 식으로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그것도 지금 이준석 당대표의 표현도 저는 이것이 한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야만 지금 이 반등할 기미가 보인다는 것인데 그 반등할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라도 네. 아마 지금 이 윤핵관이나 뭐 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 조금은 아주 유연하게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렇죠. 예. 냉철하게 생각해야 옛날 돼요. 뭐 울산 찾아가서 이렇게 하듯이 예. 어쩔 수 없지 않냐 그 부분이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보수 아니요. 많은 보수 인사들이 예. 이 기회에 내쳐야 한다 예. 이런 의견도 있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니다 적과도 동침하는데 예. 이건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국정 운영이나 이런 데서 보자면 결국은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포용력이고
뭐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상징적으로 그렇겠죠. 명분상 그렇고 네. 그게 과연 실리가 있을 것이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준석을 포용을 하면은 그러면 지지율이 반등을 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이준석을 응원하는 쪽은 주로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데 그 예. 뒷기가 나옵니다. 그 뭐 역선택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모든 걸 거의 뭐 묻지마 그 반대를 하는 반대. 형식이에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 3% 네. 이런 지지층이 나오는데 지금 가장 먼저 지지율 견인을 할 사람들은 윤석열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는 보수층이거든요. 보수와 중도 보수 정도. 여기서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 민심을 끌어안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른바 집토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지지층을 결집을 해야지 네. 그다음에 다른 정책을 펼 수가 있어요. 지지층까지 그 응원을 하지 않으면 다른 정책을 펴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반대파를 향한 정책을 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준석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지지율 떨어지는데 가장 큰 책임이 누구냐? 첫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 당연하죠. 네. 그다음에 윤핵관과 이준석이 비슷한데 보수층만 놓고 보면은 이준석 책임이라는 것이 윤석열 책임보다 더 커요, 더 높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준석을 다시 끌어안으면은 보수층이 그 이준석이 계속 책임이는 이준석을 끌어안는 그래요. 이 상황을 보면은 보수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오히려 더 멀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또 만약에 다시 끌어안는다면은 이게 정말 이준석이 개가천선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네네. 개가천선해서 네네네. 맞자 그 내부 총질 안 하고 하면은 좋겠지만 네네네. 그럴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저는 그 끌어안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고 네네. 저도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송평론가 말씀이 개과천선입니다. 개과천선. 아 잘못 뭐 발음이 아니 농담입니다. 농담이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은 네. 정말 절대적인 보수층에서는 네. 이준석을 이참에 내치는 게 맞다라는 그런 그 의견이 더 우세하다는 거예요. 이준석을 지지하는 이 많은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포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많아서 오히려 이준석을 포용함으로써 더 시끄럽게 되라 이런 기원이라는 얘기 아닌가 그죠? 아니, 그렇죠. 물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지금 이야기죠.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그러니까 문제는 동정 여론이 가면 전부 다 민주당 지지층만의 생각이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지난주 나왔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24.5%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24%라는 그 수치가요 상당히 재밌는 것이 2017년도에 당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받은 게 24.1%예요. 맞아 비슷했어요. 예, 네, 그렇다고 네. 한다면 지금 그러니까 딱 남아 있는 게 보수층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수 보수층만 남아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 물론 여기서 뭐 국정 운영을 잘못하면 더 빠질 수도 있고 10%까지 내려간다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 거의 바닥을 쳤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 48.85%까지 받았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한 23% 정도의 24, 5% 정도는 그럼 어디서 온 것이냐? 거기 가면 거기에 민주당 표가 있습니까? 그건 주로 소위 말하는 이 스윙 보터들, 중도층들이거든요. 중도층들 입장에서는 지금 윤 대통령의 일종의 윤 대통령부터 먼저 바뀌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윤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부분이 어디서 가면 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자기 편을 포용하는 그러한 자세에서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꿀 수 있겠네.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물꼬를 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는 뭐 그러니까 포용한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윤 대통령이 지지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난번 대선 때 나왔던 48% 이상의 그 지금 한 4, 5%의 간극 중에서 최소한 한 절반만 갖고 온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국정을 그러니까 지금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민주당 지지층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게 좀 얘기 다룰까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도 한번 이혜희 기자에게 부탁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유승민의 급상승입니다. 비대위 전환과 함께 국힘 당권주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당권주자들은 활동 반경을 넓히고 당내 모임 결성도 재추진되며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됐는데요. 새 정부의 지지율 추락 속에 여당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비윤계의 유승민 전 의원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4월 경기지사 경선에서 자객의 칼에 맞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는데요. 그 당시 맺혔던 응어리를 반드시 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 함께 하시죠.
이준석 지지층 얘기가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야말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 때문에 이런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보수층 내부에서도 지금 얘기처럼 이준석을 지지하고 또 유승민 지지자가 이렇게 맞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냐?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이 여론조사에서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네. 유승민 23%고 이준석이 이준석이 16.5%. 그렇죠. 그다음이 안철수입니다. 안철수 13.4 이렇게 네. 나오는데 이것이 저는 이것은 다 역선택만 있는 것은 아니고 네. 특히 유승민 같은 경우는 유승민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요. 그때 그 경선에서 지고 나서 네. 본인이 경기도지사로 나가서 뭔가 재결을 하려고 했는데 김은혜를 투입을 시켰다. 그 당선인 대변인을 했던 핵심 척근이죠. 윤 대통령의 핵심 척근을 투입을 시켰다. 그래서 그때 이 자기에게 칼에 맞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뒤끝이 심하다. 예, 뒤끝이 심하다. 권력의 뒤끝이 심하다. 심하다고. 자기에게 칼에 맞았다는 이야기를 했고 네. 그때 소위 말하는 윤핵관과 이준석이 충돌을 했을 때는 윤핵관과 저 정권이 조폭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조폭 맞아요.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물론 민주당 지지층이나 중도층도 그렇지만 보수층 일부에서도 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만은 최근에 많이 실망을 한 이 보수층 일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그 효과로 그 유승민 전 의원을 자기 대표감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네.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준석의 네. 뭐 지지 유래 속에는 많은 부분이 민주당 지지자의 역선택이 있다. 예, 예. 이런 얘기처럼 유승민 지지층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진짜 보수층 속에서도 새로운 당대표 얼굴로 국민의힘 당대표 네. 얼굴로 유승민 전 의원을 내세우는 게 낫다 이렇게 본다고 저는 생각하시는 그런 거예요? 기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제 총체적인 지지율에서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 33.2%고 압도적인 1등인데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져도 사실은 지금 유승민 그러니까 전 의원을 지지하는 세력이 12.5%나 돼요. 네. 그리고 그 여기다가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졌을 때 이준석 이 당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도 18.6%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 두 사람의 표를 합치면서 거의 30%가 돼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만만찮은 그런 기류가 실제 분명히 존재한다고 분명히 예, 있다는 거 봐야 되지 네. 않겠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아무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소위 말해 다이나믹 코리아처럼 굴러간다고 하지만 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지난번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경선에 떨어진 게 불과 한 3개월 정도 됐나요? 네. 그때 아까 이야기하면서 이 권력의 뒤끝이 대단하다는 표현과 함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상은 돌고 도는 법이다. 다른 차면 기우는 법이고 권력의 칼춤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간다고 했는데 네. 저는 이러한 것이 과연 실현될까? 근데 되더라도 집권 한 4년 차, 5년 차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네네네. 집권은 불과 3개월 또 되기 전에 지금 이러한 상황 자체가 상당히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다는 거 아닐까 하는 측면에서 그래요. 보면 정말 네. 윤석열 정권의 위기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 정치적 기회가 오는 걸 갖다가 본인이 그냥 흘려보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그래요? 식으로든 그러면 당대표 출마도 가능성이 도전할 있다는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유승민과 아까 뭐 민주당 지지층이냐 뭐 보수층이냐 이걸 떠나서 사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전 의원이 뭐 당대표 출마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렇게 그렇죠. 유승민 이름이 나오는 그 의미는 뭘까요? 뭘 지금 진짜 윤석열 정권의 위기라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윤핵관 그러니까 보수 안에서도 네. 이 이준석 책임론이 있지만은 윤핵관 책임론도 있어요. 이준석은 그 전부터 계속 그 이준석에 대한 비판적인 기로가 있었는데 네네네. 지금 소위 말하는 윤핵관과 부딪히는 과정에서는 윤핵관에 대한 책임론도 있는 거예요. 네. 책임론도 있고 또 유승민 전 의원이 또 이 국면에서 계속 윤핵관을 비판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윤핵관에 또 책임이 있다고 하는 쪽에서 또 유승민 전 의원을 선택을 한 뭐 그런 그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역선택은 물론 있고 네. 역선택 플러스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여론조사를 그대로 그 유승민이 받아들인다면은 유승민 출마할 가능성이 있죠. 이준석이 만약에 출마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 네. 이준석이 그러니까 1월 8일 이전에 이 전당대회가 열려서 출마를 못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사법 리스크, 경찰에 뭐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돼서 출마를 못 하든가 네. 하면은 유승민이 오히려 그 출마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도 이준석이 출마를 못 하면은 대리인이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말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예. 대리인이 참 그러면 본인의 멘토인 유승민이 되는 셈이 되는 거죠. 네, 네. 대리인이 그렇게 되면은 이준석을 지지하는 이 일반 국민들 중에서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네. 여론조사에서 지금 7대 3이거든요. 당원이 70%, 여론조사 30%인데 네.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유승민 쪽으로 쏠릴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또 하나 뭐 변수는 될 수 있다고 봐요. 그 당원 7, 일반 국민 3인가요? 예, 5대5가 아니고? 네, 7대 3, 7대 그때 3 본선, 맞습니다. 본 7대 3 경선은 입니까? 7대 3이었습니다. 7대 3. 그럼 만약 당원들 사이에서도 네. 새로운 얼굴로 유승민을 대표로 내세운 게 낫다. 네. 이런 그 현실화된다면 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건 뭐 정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차라리 네. 당은 새로운 얼굴 내세워서 유승민이라고 하는 뭐 새로운 보수를 잡고 얘기한 분이니까 차라리 그분에게 맡겨서 국민의힘이 뭔가 새롭게 됐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나은 건가요? 어떤 선택이 나은 건가요? 지금은 그거는 뭐 윤 대통령이 지금 선택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사실 된다면,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한다면 한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네. 아주 그러니까 좀 gonok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곤혹스럽다. 생각해요. 예, gonok스러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당대표를 만약에 지원해서 예, 유승민 예를 들면 예. 당대표가 되는 게 훨씬 더 국정 운영에서 나을 수도 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만약에 그러니까 유승민 그러니까 지금 전 의원이 출마를 해서 되는 분위기라고 한다면 저는 네. 정치적으로 타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먼저 손을 내밀 필요가 네네네네.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앉아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선 과정에서 이 정치적 중립, 뭐 나름대로 그런 건 하겠죠. 그러나 어떤 식으로 윤심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유승민 전 의원하고 손을 잡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준석을 포용하다 하듯이 네, 그렇죠. 네. 하면 되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것인데 정치는 한 차프를 내다보지 그렇죠. 못하는 그러니까 거니까. 재밌는 것이요. 그러니까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에 낸 책이 있어요. 책 이름이 뭐냐면 야수의 본능으로 네네네. 부딪혀라예요. 그 제가 제가 이 책을 사보진 않았는데 네. 알라딘에 들어가서 이제 책을 분석을 해보니까 재밌는 것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의 지금 내용을 이 목차를 쭉 보니까 자신이 그냥 살아왔던 정치적 이력 그리고 또 옛날 학생 때부터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일종의 인생 회고록 같은 네네. 내용인데 왜 야수의 본능으로 부딪혀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만큼 이 상황 자체가 자신이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 자체가 정말 비상한 시기라고 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주 강한 이 지금 제목을 지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더 재밌는 부분은 네. 이 야수의 본능이라는 부분을 본인이 영어로 뭐라고 해석을 해놨냐면 예. brutal instinct. 어. 그러니까 brutal,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야수의 본능하면 instinct of beast 정도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 brutal이라는 말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강한 단어잖아요. 그렇죠. 이 영영 뭔가 사전에 잔인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그 본능에 extremely 충실하라. 크루얼이거든요. 예, 예. 말 그대로 인정사정 없이 네, 한다는 네, 뜻이기 네.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아마 본인은 망설이지 않고 직진할 것 같아요. 아주 강하게.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예. 유승민 네. 이제 전 의원이 예를 들어서 진짜 막 반윤 그렇게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도와주겠다. 네. 그래서 국힘을 내가 이렇게 접수해서 네. 새로운 보수로 탈색을 하면서 감치하자 이렇게 하면 가능할까요, 그런 게? 저는 충분히 가능한 조합이라고 봅니다. 제가 네. 유승민 의원을 초선 때부터 계속 지지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유승민 의원의 뭐 성정이나 이런 것은 이준석과는 달라요. 이준석과는 다릅니다. 물론 이 좀 그 보수층 안에서는 상당히 좀 거부감을 느끼는 층도 있고 그런 특히 대구 경북에서 뭐 아직은 뭐 배신자 예, 프레임에서 배신자 벗어나지 프레임인데 못했죠.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네, 네, 네. 조금 전에 그 한길 리스트 조사를 보면은 TK에서도 유승민이 자기 당 대표 적합도로 가장 높아요. 그래요? 예, 그런 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 한길 리스트가 그런 분석을 하던데 좀 이제 유승민을 TK에서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런 분석을 하는데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승민 당 대표 카드는 상당히 유효합니다. 원래 권력을 가지면 권력 주변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2인자를 외부에서 들여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 과거에 김중건 비서실장이 김대중 정부 때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간 것처럼 그렇죠. 그때는 동교동계 가신들을 견제하기 위해서죠. 뭐 근로갑 이런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인데
지금도 이렇게 윤핵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있으면 윤핵관을 견제하는 사람으로 유승민 의원이 딱이죠.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경제 전문가입니다. 경제 전문가의 국방위원장도 했고 네. 안보도 안보는 상당히 보수, 뭐 예, 경제는 뭐 그런 뭐 스타일이죠. 해서, 예. 네, 그런 스타일이고 또 그 어떤 측면에서는 좀 합리적인 그런 그 스타일도 있어요. 성격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딱 보면은 유승민 당대표 카드는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고 이준석 대표가 뒤에서 유승민 그 조정하는 그런 것은 안 되죠. 두 사람 사이는 멘토와 멘티 사이고 아버지 그렇죠. 친구인데. 거꾸로 된 거죠. 그렇죠. 거꾸로 그렇게 되면은 이준석의 존재감도 아예 음.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은 구도라고 봐요. 글쎄, 뭐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 좀 그런 얘기를 좀 해봐서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한번 좀 생활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그 뭐 권력의 뒷끝 얘기할 때 전 차라리 유승민 그 의원이 전 의원이 지난번 대선 경선 끝나고 흔쾌하게 승복하고 자 뭐 이건 받아들인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면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뭔가 손을 내밀거나 자세를 바꿔야 되지만 유승민 전 의원 측에서도 계속 스스로 뭐님 말대로 자기가 뒤끝을 갖지 말고 흔쾌하게 지금 하신 대로 내가 앞으로 보수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돕겠다 이런 쪽으로 태세 변화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이런 것이 현실화 될 수 있다면 되려면 저는 그때 당시에 좀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한테 좀 아쉬웠던 부분이 네네네. 홍준표 당시 전 후보는 상당히 네. 적극적으로 껴안았거든요. 예를 들면 함성이 전 의원을 그러니까 중간에 매개체로 해가지고 밥도 먹고 결국 그랬다 그러죠. 같이 밥도 먹으면 그랬다 결국 그러죠. 그렇게 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밑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한테는 조금 쌀쌀하고 냉랭하게 그래요? 대하는 것으로 비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 의원 본인이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결국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은 그때 성자가 찾아가서 상고철의 모습으로 그렇게 껴안는 모습을 보였어야 된다. 그리고 네. 당시 경선 때 그러니까 뭡니까 그때 뭐 점 문제 때문에 그런 또 이 주술 문제 이 때문에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아주 격돌을 했잖아요. 예, 굉장히 세게 예, 얘기했죠. 세게 이야기하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부분은 패자보다는 승자가 더 적극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네. 승자가 포용하는 노력이 사실은 홍준표 그러니까 당시 이 후보보다는 네. 거의 그러니까 뭐 더 뛰어나게 한다기보다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사실상 드러난 것이 없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포용적 모습을 보이는 게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 제가 좀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거의 신의 한 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 의견 일치하시네요. 그것도 같이 생각하십니까? 예, 그 그런데 만약 그렇게 현실화 되려면 네. 어떤 모습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유승민 전 의원 측에서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유승민 그 전 의원이 뒷것을 벌여야죠. 유승민 전 의원이 저도 뒷것 그렇게 생각하고 예, 유승민 먼저 뒷것을 뒷것을 벌이는데 이 상황을 만든 저는 일단은 이준석에게 따끔한 소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상황 유전 의원이 예, 먼저. 유승민 전 네네네. 의원이 이 아무리 그래도 이 선당 후사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본인이 아무리 억울해도 이것을 그 혼란스럽게 만들면 이번에 만약에 이게 법원에서 인용되면 엄청난 혼란이 오거든요. 그렇겠죠.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인용이 되면은 돌아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비대위가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비대위 전이면 직무대행 체제죠. 직무대행은 사표를 내버렸어요. 사표냈고 최고위원도 사표냈고 최고위원도 다 없어요. 네. 그 엄청난 혼란이 그럼 어떻게 해야 오는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네. 비대위를 다시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서 다시 비대위를 꾸려서 출범을 하면은 또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혼란이 오는데 이런 경우 그 가능성은 좀 낮지만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당신이 이준석 당신이 이렇게 개인 감정, 뭐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 이것은 정말 큰 우군이 되는 거죠. 큰 힘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정치력을 많이 기대했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도 이 시기에 정말 정치력 발휘한다면 참전을 해야 돼요.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장래뿐만이 아니라
정권의 장래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네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네네.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이 유승민 의원이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멍석을 먼저 깔아야 된다는 거죠. 께서도 네. 이 방송을 좀 보셔야 되는데 보시겠죠. 예. 자, 그래서 세 번째 주제 만나보면서 이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전해 주시죠.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 혼란 진압대 혼란 대폭발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 신문기일이 오늘 17일에 열립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법리에만 집중하면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지만 인용 결정이 나오면 국민의힘은 유례 없는 혼돈에 빠져들 가능성이 큽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 출신이 법적 대응을 한 전례가 없기 때문인데요. 신청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재기가 어려울 정도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과연 혼란 진압이 가능할지 혹은 폭발하게 될지 오늘의 마지막 주제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놓고 누구도 잘했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그런 선택은 안 된다 얘기했고 결국은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인데 네. 법원에다 갖고 와서 법원에서는 사실 법원에서는 뭐 옳으냐 그러냐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정치적은 이런 제3의 길을 찾는 게 정치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뭐 결국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먼저 좀 예상해 주시고 이 문제는 그 전에 어떻게 풀어야 가는지도 좀 얘기해 주시죠. 결국은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죠. 그러니까 네. 이 법치로 풀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진즉에 이 지금 이 주류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정치에 있어서 완승이나 완패는 없잖아요. 네. 결국은 그러니까 정치는 그러니까 이게 대화 타협의 예술이라고 한다면 진작에 그런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 상황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네. 들고요. 실제 만약에 지금 그 가처분 신청을 지금 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법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겠지만 절차적 정당성에 상당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좀 더 네.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인용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치적 아노미 상태로 빠진다. 그것도 그러니까요. 야당도 아니고 지금 여당인 상황이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위기인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양측이 정치적 대타협을 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골든타임은 조금은 남아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대 교수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MC를 하시면 제가 질문하시면 법대 교수 입장에서 이것이 인용될 걸로 보시는지 저는 기각 쪽을 조금 높다고 아,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정당의 문제, 내부의 문제고 정당 내부의 문제는 되게 정당에 맡기는 정치적 자발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나름의 그래도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중앙소 소집을 하고 뭐 전국인을 소집하고 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비상 상황이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각되지 않겠냐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결국은 기각되든 인용되든 네. 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다 상처받죠. 예, 이준석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윤 대통령도 그렇고 예, 오늘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풀 수 있는 방법은 예. 그 지금 만약에 국바세가 했으면은 네. 그 이준석 대표는 안 하는 게 맞죠. 안 하고 또는 그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신청을 했으면은 철회하는 게 맞죠. 네. 지금이라도. 왜 그러냐면 저는 이준석 대표가 자기 발등 찍는 선택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 기각되면은 어쨌든 기각되든 인용이든 앞으로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가 같이 가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네. 앞으로 뭐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본인이 앞으로 정치를 하면 30년, 40년을 더 할 텐데 처음부터 이쪽과 이렇게 각을 세워버리면은 이래서 돌아갈 수 없는 그 선택을 해버리면은 본인의 정치적 명운이 참 그 암담해지거든요. 기각되면 당연히 그렇고 인용이 돼도 저는 이준석에게 어떤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네. 인용이 되는 것이 비대위가 절차적 정당성을 어겼다. 이것을 그 인용을 한 것이지 그렇죠. 이준석 징계 자체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징계는 그대로 그건 이미 살아 있는 지났죠. 거예요. 그건 이미 다 지난 지났죠.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의 혼란만 있지 그것을 가지고 이준석의 명예 회복을 본인의 명예 회복됐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네네. 이 법원에서 명예 이준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뭐 신청은 이준석이 했지만 이준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 당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 거기서 어떤 큰 실익을 얻을 것은 없고 오히려 당에 혼란을 준 그 책임, 네.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네. 이러나 저러나 이준석 그 대표에게는 이거 잘못된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조호영 비대위원장이
만나려고 노력한다 좀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럼 조호영 비대위원장이 만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러면 자 1월 이후에 전당대회 하겠다. 그때 출마할 수 있지 않느냐. 네. 한다면 일단은 혼란이 진정되겠죠. 만약에 그것을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받아들인다면요. 네. 근데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이 조영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체면에 상당히 먹칠을 하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근데 이 지금 이준석 당대표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우리가 옳으냐 그러냐를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여기서 하나 참 이 짚고 넘어가야 될 참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좀 슬픈 코미디 같은 건데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적 아이러니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 뭐 물론 그 가처분이라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 가처분 비슷한 이러한 행정 이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 스타가 된 측면이 있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징계 당시, 받았는데 그렇죠. 효력 정지 추미애 신청했죠. 장관,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정직 2개월 네. 징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효력 정지 신청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법원이 인용을 하는 바람에 네. 정치적으로 완전히 희생을 했거든요. 상당히 참 아이러니죠. 물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뒤에 1심에서는 졌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본안 소송에서는 네, 본안 소송에 패소했습니다. 졌죠. 졌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 당시 집권 세력이 상당히 부당한 징계를 했다고 생각을 했고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치적 아이러니라는 게 뭐냐? 지금 그 가처분 하지 말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조호영 비대위원장, 조호영 비대위원장도 가처분 신청했던 예전에 당사자예요. 뭐 공천 탈락했다. 2016년도에 공천 탈락했을 때 그때 그 이 무슨 규정이냐면 대구 수성을에 여성 우선 공천을 결정을 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예, 예.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받아들여졌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본인은 결국 그때 공천 탈락해서 본인이 탈당해서 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결국 정치적으로 살아왔거든요. 네, 네. 자,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윤 대통령, 그리고 비대위원장인 조호영 의원, 이 두 사람이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 보고 네. 너는 하지 마라. 네. 자신들은 다 해서 그걸 정치적인 이익을 누렸는데 그거 자체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명분상으로 따져보면 상당히 조금 우스운, 아까 제가 그래서 슬픈 코미디라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아니, 내로남불이 우리 한국 정치의 키워드 아닙니까? 내로남불 당연한 거. 이건 일종의 정치적 내로남불이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비극적인 그러니까 네. 오픈 상황이 안 되려고 하면 네. 어떤 식으로 그전에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영 위원장으로서는 할 말이 있겠네요. 내가 해봤더니 별로 공천도 못 받았어. 괜히 해봤자 천만 국인다. 네. 까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아, 그런데 상황이 다르죠. 그것과 지금 이준석은 이준석은 네. 이 저희들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 이거 본인이 촉발한 거예요. 본인이 이 사태로 촉발을 했습니다. 네. 2013년에 박근혜 퀴즈를 끝내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아직까지는 뭐 혐의 위혹 단계지만은 네. 수사 단계지만은 성접대를 받았던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의혹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예. 그런데 그것은 어떤 혐의로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지만 네. 이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는 것, 윤리위가 징계를 한 것, 증거인멸 교사로 징계를 한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것도 본인이 원인을 제공을 한 거예요. 어쨌든 본인의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에게 그 대전에 그 보내는 그 통화 녹취록이 있고 그렇죠. 또 각서가 투자 7억 원인가 그 각서가 투자 유치 각서. 있으니까는 네. 그런 것을 가지고 윤리위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태가 본인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본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결국 본인의 미숙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걸 법원에서 막 그 판단해 달라고 맡기는 거, 그리고 맡기고 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은 엄청난 본인 아직 당 대표입니다. 네. 그 비대위원회 정식 출범 안 했어요. 유진을 하고 예, 있다는 내일 거죠. 출범합니다. 네. 당 대표가 그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을 예상을 하면서 이것을 던졌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봅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면 또 이제 다시 짚어드릴 게 많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네. 참 한국 정치의 다이내믹이라는 게 대단해요. 대단하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징계받은 게 2020년 12월 16일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2년도 안 됐어요. 2년도 안 됐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대선이 지금 되고 집권당이 됐는데 집권당이 또 이런 사태가 이런 생기고. 사태에 휘말리고 예. 어마어마한 정말 다이내믹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려면 한계가 없어야 돼요. 그죠? 아, 그렇죠. 네, 한계가 없어야 네, 되고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조호영, 이준석, 조호영 만약 만난다면 예. 무슨 수싸움을 하고 조호영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 전제가 저는 그러니까 성립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래요? 저는 아마 이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조영 비대위원장하고 안 만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요? 할 소리가 빤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조영 비대위원장이 내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카드가 한계가 분명하다고 생각할 것 같고 네. 그래서 본인 입장이 좀 더 뻗댈 가능성이 높다. 나름대로 하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조영 원내대표를 만나는 순간 벼랑 끝 이 전술이 상당히 그러니까 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좀 더 벼랑 끝으로 가서 네. 결국은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노리는 노림수는 결국 윤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러니까 자신에게 품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까놓고 이야기하면 이준석 그 입장에서는 보면 지난 후보 시절에 자신에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약간은 이제 숙이고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 자체를 저는 연출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조영 비대위원장을 만날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그래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조영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제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이 기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솔직히 말해서 윤핵관 내지는 윤심으로부터 완전히 정치적으로 독립된 이 나름대로 정권을 쥐고 있는 비대위원장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네. 높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덜컥 조영 비대위원장하고 뭔가 정치적 합의를 했는데 그것이 이행 안 되면 자기가 자칫 잘못하면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녹취해야 되니까 또. 예? 녹취하죠. 녹취하고. 녹취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뭐 조영 비대위원장이 지는 것밖에 안 되고 네. 우리 윤핵관이나 윤 대통령이면 난 몰라. 내하고 합의한 거 아니잖아. 네, 이러려면 네, 상당히 모양새가 빠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버틸 만큼 버티면서 네. 저는 좀 더 그렇게 아주 그러니까 그래요? 위기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일단 13일 그게 뭐 잘한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잘한다는 건 네. 아니지만 13일 기자회견 예고돼 있고 네. 17일 날 지금 가처분 신문길이 오후 잡혀 3시에. 있거든요. 오후 3시에. 예. 네. 그럼 보통 이제 지난번 예를 들어봐도 보통 한 신문하고 하루나 이틀 후에 이제 네, 네.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결국 뭐 이준석 대표는 버틸 거 아니겠느냐 네. 이런 생각인데 풍선도 적당히 불어야지 잘못하면 터집니다 이게 그죠? 본인은 터질 각오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각오하고 있는데 예, 저는 끝까지 간다? 이거 얼핏 생각하면 뭐 대통령실의 메시지를 기다리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이 보장을 해주면은 뭐 돌아온다 이런 그림이 아니고 이미 헤어질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영화 제목이 있죠. 어디, 헤어질 예, 결심. 그러네요. 헤어질 결심을 하고 했죠.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심한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했죠. 예, 맞아요. 한심한 인식을 이야기했고 계속 공격을 하는데 왜 본인은 헤어질 결심을 하냐 하면은 본인이 다시 어떻게 해서 들어간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뭐 전부 다 떠나버렸죠. 주변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네. 박민영 대변인까지 다 떠나버렸어요. 네. 자기가 만든 사람까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본인이 가장 시급한 건 2024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건데 이게 공천받기 어려워요. 이 당에서는 이 당에서 바로 네. 직전에 6개월짜리 당원권 정지가 된 사람을 공천을 하면은 네.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막 문제가 일어나면서 전체 공천이 꼬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징계 전력은 공천 탈락 사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공천을 못 받습니다. 이 당에서는. 네. 그렇다면은 본인이 살 길을 찾아서 헤어지는 그 수순으로 하면서 내가 이 국민의힘 윤핵관들에게 탄압을 받아서 탄압받아서 내 그 당에서 쫓겨났다. 이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신당 창당 안 합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본인은 다른 활로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칼로는 이제부터 찾겠죠. 그래요? 찾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이야기했던 대로 네. 만약에 또 다른 다른 그 상황이 정당이 생기게 되면은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그 당 대표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살림을 차리게 되면은 네. 그것도 기회가 될 수 있고 네. 지금 뭐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오이연대라고 말하는 오세훈 이준석 그래요? 연대 네. 뭐 정치 조금 전에 저희들 말씀했잖아요. 정치 정말 우리나라 다이내믹하다고 네. 이 다이내믹하기 맞아요, 때문에 뭔가 정말로. 생길 수도 네, 있죠.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과는 헤어질 결심을 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갇혀본 이준석의 운명을 얘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 국민의힘 상황을 포함한 전체적인 전국 상황을 얘기해 봤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게 한국 정치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가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으면 하고요. 저희 토크가 오늘 토론이 그런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월 10일 목요일 생방송 정치본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